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시험장 분위기도 달라졌는데요.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한 정부 브리핑이 있었는데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석혜원 기자, 정부 브리핑이 있었는데 올해 수능 출제 경향 설명해 주시죠. 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조금 전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출제 경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은 민찬홍 한양대학교 교수가 설명에 나섰는데요. 민 위원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지난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성적 분포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국어와 영어 영역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고 나머지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문제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사는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EBS 수능 교재, 강의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전 영역에서 문항수를 기준으로 연계율 70%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난도 문제는 피하려고 애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1년 전보다 10% 줄은 49만 3천여 명으로 수능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소 인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113개 시험장에서 583개 고사장이 마련됐습니다. 확진자를 위해서는 전국의 거점 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이 준비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7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이달 23일 성적을 통지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원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대전지검이 건의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희용 기자입니다. 업무 복귀 이틀째인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수사 방향 등을 수기했습니다. 특히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을 폐기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상황이었는데 윤 총장이 어제 이를 승인했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처음 영장 청구 의견을 올렸을 때는 감사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이에 따라 감사방해 혐의뿐 아니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1년 이하 징역인 감사방해 혐의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윤 총장의 승인에 따라 대전지검은 즉각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문건 폐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 더 윗선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등이 원전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여권 등에서 원전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검사 징계위원인 법무부 차관의 공석이 메워지면서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인데요.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차관은 60년 만입니다. 이 차관은 2017년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법률 전문성과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당면한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예정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염두에 둔 설명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입니다. 전임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후속 인사가 단행되면서 징계위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차관이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인사가 아닌 민간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 뒤 장관이 제청하면 집행할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상 위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요구한 감찰 기록 사본은 건네기로 했는데 윤 총장 측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위 날짜를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오늘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부산에서는 교회에서 비롯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 교회 관련 확진자만 50명이 넘는데요. 특히 식당과 술집, 가족 모임과 비행기 등에서 접촉해 확진되는 등 일상 곳곳으로 파고드는 양상입니다. 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신도 30여 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사상구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들은 교회 신도가 아닌 신도 확진자들과 접촉했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연제구 분이엘교회는 연쇄 감염 양상이 두드러집니다. 지난달 26일 교회 신도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일주일 동안 18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절반이 2, 3차 연쇄 감염입니다. 특히 신라대와 동아대 교직원이 각각 3명씩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같은 식당, 카페에서 다른 자리에 있었는데 감염됐습니다. 또 가족 모임을 통해 비행기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등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장기화하면서 바이러스 전파는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9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에 이 기간 확진자 수만 240여 명. 120명이 넘는 관련 확진자가 나온 부산 초연음악실에서는 집단 감염 발생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1.95로 2에 육박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나면은 한 10일 전후로 해서 환자의 발생 추세가 꺾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시민들이 협조만 된다면 요 수준은 조금 더 낮춰질 것으로. 부산시는 경증 환자들을 경남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동시에 부산의료원 병상 60여 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 전담 병상 5개와 수능 대비 병상 3개를 비상용으로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영치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60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한솔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환자는 516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4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60명, 경기 137명 등 수도권에서 많은 환자가 나왔고 이외에도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환자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한편 수능을 하루 앞둔 어젯밤 대전에서는 수능 감독관으로 투입될 예정이었던 30대 남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수능 감독관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확진 교사와 밀접 접촉한 같은 학년 교사 18명을 수능 감독관 업무에서 제외하고 예비 감독관을 투입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287명으로 현재 6,822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7명이고 하루 새 사망자도 3명 나왔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29명, 평균 치명률은 1.48%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충청권, 경남권에서도 환자가 늘어나고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늘고 있어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각, 미각 상실 등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뒤에 활동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면서도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남아있는 만큼 연말까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미국 상황입니다. 입원 환자가 10만 명에 바짝 다가서면서 의료 체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 TF도 감염 위험이 역대 최고치라고 경고했는데요. 미 정부는 의료진과 요양원 환자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기준 입원 환자는 9만 8천여 명,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도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Sleep is on short supply right now. We might not show it if we're interacting with you, but it's so hard. 중환자실에서 홀로 숨을 거두는 환자들을 목격하는 것은 의료진에게 큰 정신적 고통입니다. There's been a lot of tears shed in ER rooms during COVID because we are treating that person dying like our loved one dying because they don't have anyone else. 백악관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도 주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역대 최고치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등 엄격한 방역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일부 주정부를 겨냥해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의 경우 실내 모임을 자제하는 한편 식료품 등도 배달 주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국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긴급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미 정부는 의료진과 요양원 환자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20 million in December, 30 million in January, 50 million in February, and that's with the Pfizer and Moderna vaccine. 내년 4월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 내년 가을에는 집단 면역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미 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료진과 교사를 대상으로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접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무료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진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료진과 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대규모 접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라고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Давайте мы договоримся так, что вы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положите мне, а начнете штабную вакцинацию. Хорошо? 푸틴 대통령은 스푸트니크 V가 이미 200만 회분 이상 생산됐거나 향후 며칠 내로 생산될 것이며 이는 두 위험 집단인 의료진과 교사들에 대한 자발적 대규모 접종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3상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채 1, 2상 임상시험 후 백신을 승인해 효능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말 스푸트니크 V의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2차 접종 1주 후의 효능은 91.4%로 나타났고 2차 접종 3주 후의 효능은 예비 자료에 따르면 95% 이상을 시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의 3상 임상시험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 에피박 코로나에 대해 지난달 하순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미 합참의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온 전례가 있고 북한 사회가 내부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은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 시기고 다음 행정부 출범까지 50일 남은 정권 교체기입니다.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 시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매우 그렇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온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Do I expect North Korea to do provocation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That's very possible. I mean, they've got a long history of doing things like that.
북한 사회가 내부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말도 했는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밀리 합참 의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So North Korea has a wide variety of challenges internal to their own society. 밀리 의장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충분한 경계 능력과 함께 어떤 도발과 공격도 격퇴할 군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이 강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의 능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 가운데 하나인 한국군이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안보 1일 브리핑을 받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당선인은 국가안보 1일 브리핑을 하루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처와 미국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북한의 도발 위협 정보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일본에서는 대기업을 퇴직하고 벤처기업에 새롭게 도전하는 늦깎이 노장들이 화제입니다. 올해 59살의 소메이 씨. 세균과 냄새를 제거하는 벽걸이 제균 탈취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만 12,000여 대가 판매돼 지난 4월보다 매출이 6배나 늘었습니다. 핵심은 빛으로 냄새 등을 분해하는 광촉매 기술. 하지만 이 기술은 소메이 씨가 30여 년간 기술자로서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 제품화에 실패한 기술이었습니다. これだけワクワクする技術がなんで花開かないんだろう。これはまず一番悔しかった。 4년 전 창업한 57살의 와타나베 씨. 직원 5명의 작은 회사지만 고품질 이어폰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제품이 주류인 이 시장에서 4만 원 정도의 저렴한 제품으로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것이 통했습니다. 남들이 늦었다고 할 때 스스로를 믿은 소메이 씨와 와타나베 씨는 누구 못지않은 젊은 벤처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파리 국제 학생 기숙사촌에 사는 베네수엘라 출신 유학생 알레한드로 씨. 최근 그는 노숙인, 빈곤층을 위한 무료 음식 제공 자선단체에서 식료품을 받고 있습니다. 튀니지 출신 유학생 암나 씨도 지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Mes amis m'ont aidé un peu par des petits moyens, genre 20 euros, 30 euros.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파리 대학 기숙사촌에서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각자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Nous sommes totalement oubliés. Je crois que la seule aide que je reçois, c'est justement cette aide du Resto du Cœur. 얼마 전까지 이동 제한령까지 실시된 프랑스도 여전히 외출도 자제시키는 봉쇄령 1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파리 기숙사촌의 유학생들은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전혀 없는 현실은 이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쿠바 앞바다에서 마약 밀수선이 도주하고 있습니다. 쿠바 해경이 경고 방송을 계속하자 밀수범들이 마약을 바다로 던집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쿠바 정부와 맺었던 마약 단속 협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파기한 뒤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밀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We've detected 40 vessels that were suspicious or smuggling drugs, as well as the drugs that have been recovered. 쿠바는 마약범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무거운 징역형을 가하고 있습니다. Cuba is willing to combat international drug trafficking. We have stopped tons of drugs from reaching the U.S. 최근 쿠바 당국은 적발한 마약을 용광로에서 불태우는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마약 단속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새롭게 들어설 미국의 바이든 새 정부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쿠바는 마약 퇴치 전쟁에서 미국과 공조를 복원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개선되길 절실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중국 해룡장성 싱카이 호수가 꽁꽁 얼면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룡장성 동남쪽 중국과 러시아 접경에 위치한 싱카이호. 중국 국가급 휴양지인 싱카이호는 4,380제곱킬로미터의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특히 이맘때면 호수가 얼음으로 뒤덮이는 과정에서 호수 표면의 얼음층이 바람에 날려 호숫가로 밀려옵니다. 이렇게 밀려온 얼음이 켜켜이 쌓이면서 장관이 연출돼 해마다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싱카이호는 물이 맑고 기세가 웅장해 1년 4계절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하와이란 별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11월 하순부터 다음 해인 5월까지 이어지는 결빙기 얼음호수 싱카이호의 매력이 백미라는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올해 두 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농장이 AI 위험권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데요.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건지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곳은 닭 18만 마리를 키우는 경북 상주의 산란계 농장입니다. 지난주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 이어 농장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정부는 경북과 충남, 충북, 세종, 강원 등의 지역에 따라 오늘 오후 9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전국을 위험권으로 규정한 건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벌써 10건이 넘었습니다. 지역도 경기와 충남, 전북, 강원 등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고 철새 이동이 늘면서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로 유입된 그 철새무리 있잖아요. 철새무리에서의 고병원성 바이러스 오염이 적지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 전파력도 예년에 비해 강한 것으로 파악돼 농장 감염은 더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감염력이 높아진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는 거죠. 독수리도 죽고 막 이런. AI 확진이 늘면 해당 농가는 물론 근처 농가까지 대규모 가금류 처분이 불가피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3년 가까이 유지했던 AI 청정국 지위도 이미 잃어 수출길까지 막힌 상황. 정부는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마당과 축사를 매일 소독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KBS는 홍수 위험 지도를 입수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여름 큰 수해를 입은 섬진강 일대를 중심으로 홍수 위험 지도에 나타난 위험에 얼마나 대비해 왔는지를 검증해봤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여름 경남 하동에 나흘 만에 집중호우 400mm가 쏟아지자 섬진강이 넘치면서 화개장터가 송두리째 침수됐습니다. 건물 310채가 물에 잠겼고 이재민 280명이 발생했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찬 거는 처음이고요. 소문 여는 동시에 그 바닷물이 만조 상태였어요. 만조 시간하고 같았어요. 백년빈도 홍수 위험 지도로 이런 침수 위험을 미리 알 수 없었을까? 확인해보니 화기장터 일대가 모두 위험 지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미 지도를 갖고 있던 하동군도 위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동군은 2015년 화개장터 일대를 침수 위험이 큰 하천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방 1.7km 구간을 더 두텁게 강화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무영업을 하시는데 생업에 다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지가 완전히 잠겨 건물 1,800여 채가 침수되고 700여 명이 대피한 구례군. 홍수 위험 지도와 피해 지역을 겹쳐봤더니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 좀 물 찰 수도 있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이렇게 말하자면 물이 넘친다는 것조차 상상도 못했지. 주민들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구례군은 인근 지역을 최우선 방제 사업 구간으로 이미 지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미뤘습니다. 거기다 건의하면은 전체적으로 또 우선순위를 뽑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후순위에 밀리지 않았냐.
방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수해가 발생하자 구례군과 하동군은 뒤늦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난 걸로 해서 대복구 사업에 반영을 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위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은 수해 방지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실제 피해 입은 구역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분들이 그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더라면 피해가 더 적지 않았을까. 이번 수해로 하동과 구례에 투입된 재해복구 예산만 4,400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한때 철거 위기에 놓였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베를린 지역의회가 영구 설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 철거를 요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오늘 또 베를린 시민들과 말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소녀상이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베를린 미테구 의회가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구의원 29명이 참석했고 찬성 24명, 반대 5명이었습니다. 좌파당 구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전쟁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성폭력을 받았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한국과 달리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며 일본 정부는 결의안 채택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極めて残念なことだと説明を行うとともに像の速やかな撤去を引き続き求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지난 9월 말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이 크게 반발하자 미테구청은 10월 초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청의 철거 명령 이후 베를린 시민단체는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코리아 협의회와 함께 철거의 부당성을 알리는 행사를 해왔습니다.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에 대한 구청장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반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또 당초 내년 8월 중순까지였던 설치 기한을 9월 말까지 6주 연장하도록 해 일단 1년간은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수능 시험이 치러지면서 이맘때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내려갔고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낮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영어 시험이 진행되는 3교시쯤에도 서울의 최고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2도, 평년보다도 2도 낮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일부 경상도, 전남 동부에 이어서 서울과 경기 동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까지는 호남 서해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